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81페이지의 기반시설 연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의 법률로서 공익사업으로 규모 큰 것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 처리하는 것은 딱 3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과 지형도면 작성,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익을 추구하는 건축물 건축 등이 있다고 하면 이는 개발행 허가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사업은 개발행 허가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하고, 그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사업은 서로 동전의 양면관계로 대척관계이시 함께 처리되는 것 아니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대상에 관한 내용 함께 보시면서 제외되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보는 것이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간동에 농림업무 비닐 설치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할 목적이라면 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특별히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 하게 된다면, 토지 형질 변경이나 분할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그 절차를 우리는 2단계로 각각 구분했는데, 1단계는 신청, 허가받는 것, 2단계는 공사 착수하고 준공, 금사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여기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대상은 이미 정리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한번 허가받은 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는 특광시군에게 통지하고 대신할 수 있는데, 그 경미한 것은 우리 딱 2가지로 했습니다. 기간 단축하는 것과 규모 축소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요건에 관한 사항 보셨는데, 법에서는 5가지로 서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3가지로 규모,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기환경에 적합한 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서 1, 2, 3입니다. 10,000 미만, 5,000 미만, 30,000 미만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 것. 여기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은 유보용도와 보존용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상공은 시가용도, 유보용도는 자개생,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은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까? 계획관리지역 뒤에 나온다면 생산관리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 자개생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된 대상은 녹간농자 중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다만 이 성장관리 방안은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있는 곳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임의적 수립 대상은 성장관리 방안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관리 방안에는 4개 필수사항이 존재하는데 높이 제한은 임의사항이고 배형 세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지정. 건축선은 성장관리 방안 내용 아니다. 그리고 기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보관자가 만약 민간인 경우는 돈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이행보증금이라고 그때 이는 숫자 2죠. 총공사비의 20%를 민간인 경우는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룰 수 있는데 저 의견 청취 중에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의 의견 들어야 되고 조건보호와 관련되어서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공공시설 기속에 있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분할 적체의 경우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라는 것. 특별히 이러한 개발 행위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서 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 대상은 청탄이하면 녹겠습니다. 녹지적, 계획관리적, 수목보전 그리고 기지계란 기억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모든 행정청, 그래서 우리는 에브리바디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기지계 지정했는데 이를 연장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게 되면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안 나가고 기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회 2년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대 5년.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공법 전반에 걸쳐 1년 연장이 원칙이고 2년 연장하는 것은 여기만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다 1년 연장한다.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게 기반설 연동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놓습니다. 여기 기반설 연동제에 따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되게 됩니다. 저 건축물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 늘어난다, 줄어든다. 인구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한 곳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10년 전에 지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7만 8만 정도의 연기 군이었는데 세종시가 조성되면서 한 10년 사이에 인구가 30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늘어나다 보면 인구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게 되면 도로, 학교,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의 수요가 늘어나며 저 기반설을 설치 못하는 곳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시까지 방문하다 보면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에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철거해야만 도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건물 철거하고 도로 확장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한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며 텅텅 비어있는 동네라고 하면 새로운 기반시설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데 이쪽은 개발행위에 따라 기반설의 설치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가능한 곳이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작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 절차, 효과 세 가지 중에 이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고 대상, 효과에 관한 사항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 함께 봐주십니다. 1번 의 찾으셨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 가려놓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처리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것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상공이라는 말 가로 해놓으시고 아닙니다. 이거 말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지정 찾으셨죠?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금 우리는 개발의 허가 파트 공부하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들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주상공에서 가려놓습니다.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 동네였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주거적,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AND 개념입니다.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관,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효과를 봐주십니다. 지정 절차 건너뛰시고 바로 효과 찾으셨죠? 특광시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를 말한다. 용도지역부터 5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현재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폐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용적률과 관련되어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50%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50% 강화할 수 있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50%의 말 나오게 되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만 50%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야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여기 건폐율에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점 맞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50% 강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50% 안 나오면 그 말 옳은 이야기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전에는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이후에는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땅 주인이 이렇게 개발 못한다고 하면 난 기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내가 영화를 보고 자는데 작은 영화관에서 봐야 되고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자는데 그 식당은 규모가 항상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또는 생활 편의와 관련된 제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작은 건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 주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다 피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때는 주민 의견 정차 한다. 이걸 30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상과 효과에 관한 사항을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다시 한번 시험에 출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우에도 대상과 절차,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과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의의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지정 차시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정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한 줄 밑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충족하면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하고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박스에 1번, 2번 그냥 묶어놓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일 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각종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실에 인천국제공항 만들고자 영정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정 당시 유보기간을 15년 정해놨었는데 2017년 12월 달에 영종도 일대 시가조정구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행위제한 완화된 것이죠. 그리고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행정수도 만들고자 할 때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었거든요. 그렇게 행위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건물 건축했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익 창출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개발이익을 충분히 얻었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직접 도로, 학교 만들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싫어하시긴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이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A, B를 묶어놓습니다. A번 보십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추정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추정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그래서 20% 이상이라는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2018년도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개발행위 허가 건수 건물 건축하겠다는 분이 100명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125건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있다면 2020년도에는 기반설 부담 고려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갑자기 동네에 빌라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될까 의심스럽게 쳐다봤는데 분양 다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빌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3년차 되는 때 건축 허가 받고 공사를 개시했습니다. 바로 기반설 부담금이 떨어져가지고 한 4천만 원인가 더 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동네 빌라가 만들어지거나 갑자기 시골 동네인데 불구하고 공장이 한두 개 만들어지게 되면 한 해 지켜봤다가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판단하고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뭐 내란 이야기가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게 되면 자기 돈 따셔서 부동산 중개업 하게 되면 우리 동네 또는 주변 동네에 동사무소나 시청 방문하셔가지고 주변에 건물이 개발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그 입지가 괜찮은지를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3년 차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기반설 설치 비용 내라고 시청에서 뭐 날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전전 연도와 전년도의 개발행 허가 건수 비교하게 되었을 때 100건, 120건 이상이었다고 하면 20% 늘어난 것이죠. 올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B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 추노수입니다. 그 지역에 속하고 있는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서울에 요즘 인구 빠져나가는 동네 있거든요. 그냥 강남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울의 인구 증가율 2019년도에 서울의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5%였는데 우연찮게 이 강남구의 인구 증가율이 15%였다고 하면 그 차이는 얼마? 20%입니다. 그러면 이 강남구 또는 대치동에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2020년도에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부동산 중개업하게 되면 주변에 인구 늘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항상 세밀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전 이 분표만 안 잡았으면 하남 유래지구 개발사업 발표했을 때 그 동네 가서 부동산 중개업하는 게 제일 돈 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벌 수 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업하다 보면 작년, 재작년에 그 하남 유래지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관심 집중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 있는 곳을 보고 미리 가 계시는 게 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아마 3기 신도시가 우리가 나중에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몇십 년 동안 그쪽에서 일 잘하시고 지역 인맥 쌓아놓으시게 되면 좀 더 큰 일도 쳐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수도권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최근 광역시와 관련된 곳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그리고 SK 하여튼 4대 그룹에서 투자하는 개발 사업하는 그런 호재가 있는 장소라고 하면 그러한 곳들도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내가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돈 길목에 서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언젠가는 이걸 안 들고 있겠죠. 그럴 때는 저도 아마 그런 장소에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은 얘도 참 중요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곳,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라고 하면 그쪽은 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뭔가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구 늘어나는 좋은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터 닦고 계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분이 돈 벌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20%란 말 보게 되면 개발의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은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20%가 아니라 15% 늘어나는 곳, 그래도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 이상인 곳은 지정해야 한다. 20% 미만인 곳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필수적 지정 대상과 임의적 지정 대상을 저렇게 구분하십니다. 현재 개발 행위 허가권자가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그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왕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왕복 2차선 할 것인지 왕복 8차선 할 것인지 다양한 주민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 기왕 학교 만들게 된다면 초중 고등학교 만들 것인지 초등학교만 만들 것인지 공원 만들게 되면 크게 만들 것인지 작게 만들 것인지 할 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개발도 관리구역과 달리 뭐한다?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실시한다. 예, 그래서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안 봅니다. 두 번째 줄에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눈에 보이시고, 지방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쳐야 된다. 특광시구는 정치가이지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정기준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 박스 속에 1번 찾으셨죠?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많은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반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30만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걔는 인구 10,000명 거주하는 곳이고, 저 10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정 요건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기반설 설치 계획 사셨죠? 기반설 설치 계획도 특광시군이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설치 가능한 기반설 종류인데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다 기반설이거든요. 우리 4번만 봐놓습니다. 학교는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른 설치 대상인데 가로속에 대학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 설치 계획에는 다양한 기반 시설 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대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갈 학교이거든요. 기반설 부담구역에 주민들이 기반설 설치 비용 부담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대학은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대학은 포함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두 번에 걸쳐 저 기반설 설치 계획 또는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기반설로서 대학 시험에 내더라고요. 대학은 기반설 설치 구역에 설치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 하나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보며 의제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1년 동일해 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은 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언제?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구역증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계획 중에 1년 만에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은 각종 개발 행위, 특히 건축물 건축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인구 늘어난 상태입니까? 늘어날 예정입니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반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상태이고 이러한 곳에는 기반설 빨리 설치해 줘야 된다. 천천히 설치해야 된다. 빨리. 그래서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반설 부담구역은 현재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 용도인 장소에 충분한 기환경을 설치하기 위해, 배려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사업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될 수 있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절차 진행하면 1년 만에 6개월 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될 수 있을 겁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5가지 필사항이 있었습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러면 5개 내용 담고 있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기반 시설 설치 계획보다 먼저 수립되면 저 5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죠. 만약 이게 바뀌어 있으면 틀립니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그 내용 하나 담은 기반설 설치 계획으로 5개 필사항을 요구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대신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집안에 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가장이 집안 살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신년 계획도 세우시는데 요즘은 돈 많이 벌면 그게 가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제분이 계시는데 그 미성년자인 자제분에게 가장 일을 대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은 내용 하나밖에 없는 행정계획이고 내용 5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실력 필요로 하는 가장 역할을 맡기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5개 내용을 갖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내용 하나 필요한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자주 출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이한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행정계획은 2년, 3년에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은 몇 년 안에? 1년 내 수립해야 되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이 필요한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개발도 관리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본다. 의제 규정을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장 등이시면 기반설 설치 비용입니다. 2번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차시였죠. 기반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택 등의 200제곱미터 가로속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한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초과 추정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그래서 200부터 증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반설에 해당되는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은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곳이고 개발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곳인데 이렇게 인구 늘어나고 개발행위 집중되면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 이익은 사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개발 행위에 따라 그만큼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은 개발 이익 얻는 자. 그래서 소유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지역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설도 직접 설치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익에 부합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잠실 5단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신 적이 있는데 이 잠실 5단지는 1980년대, 90년대는 한강이 넘치면 물에 잠기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80년, 90년대에 잠실 5단지에 살라고 하면 산다, 안 산다. 진짜 그랬습니다. 가끔 감전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심지어 강남역 일대도 감전, 진흥 아파트 앞에서 감전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네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충분한 방지시설 시에서 해당 지역에 더 이상 물에 잠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가격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만에 그 당시 2억짜리 아파트가 작년에는 20억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개발 이익 얻은 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세를 개발 이익 환수제처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이죠. 다만 이런 기반설 설치 비용이 지나치게 책정되게 되면 세종시 같은 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워낙 비싸게 분양했는데 불구하고 인구가 한 50만, 60만 원 돼야만 인구가 충분하고 장사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인구가 채워지기 전에 인구가 채워지기 전에 너무 비싸게 분양하게 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계속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애초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고 적정한 기반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면서 인구에 따른 설치 비용을 좀 달리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세종시의 경우는 국가 예산과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돈 낸 것으로 공원만큼은 확실하게 넓게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종시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면 인구 50만 돌파했을 때 그때는 아마 상가 중에 빈 공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필요한 기반설은 나라에서 설치해준다. 그 지역 주민들이 설치한다. 그 지역 주민들이 설치하는데 우리는 일반 국민을 서민과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데 우리 세법의 호화주택의 기준은 연면적 274입니까? 47입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법 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법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한 자라고 하면 얘는 잘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호화주택도 아마 200 얼마일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는 삶의 여유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기반설 부담 구역의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부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시는데 얘를 유발 개수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양가로 2번 기반설 설치 비용의 산정 기준 지키시고
표준시설 비용 제기시고 용지 비용 필요 없습니다. 최근 심화학습에 나오는 1번부터 28번까지 0.7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더라고요. 외울 수 있다, 못 외운다. 예. 잘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면 됩니다. 대신 우리 1번, 2번과 3, 4번은 묶어놓습니다. 1번과 2번, 3번과 4번 묶어놓습니다.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로 단독택 0.7, 공동주택은 0.7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택이 규모 큰 주거형택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유발 개수는 서로 같습니다. 큰 주택이건 작은 주택이건 1인당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사용량은 같다 다르다. 한 사람이 들어가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전기, 수도량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단독택이건 공동택은 유발계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설과 관련되어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 구분하게 되면 2종 근린생활설이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 드셔본 적이 있으시죠? 그 김밥 천국이 1종 근린생활설이고 2종 근린생활설은 일반 음식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술을 판매하는 식당, 고깃집이 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러면 나는 고깃집에서 5분 만에 고기, 술 먹고 나가온 적이 있다? 김밥 천국에서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김밥 한 줄 시키면서 먹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특정 용도의 건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 수도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종보다 2종 근린생활설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29회 때는 얘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비교하는 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이 병원은 병실이 갖춰져 있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24시간 사용하고 학교는 요즘 야자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원래 재작년에 정년퇴직하고 나올 상황이었는데 야자가 없어졌다고 땡큐 하더라고요. 걔가 자기 학교에서 넘버 4라고 합니다. 교감, 교장 왜 안 하냐니까 그거 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야자만 있었으면 딱 20년 태우고 퇴직금 연금 받는 생각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야자 없어져가지고 요즘은 널널하다고 합니다. 저녁 있는 삶을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학생이 한 5시, 6시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1인당 사용하는 전기, 수도 양은 병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작년에는 아예 대놓고 가장 유발계수 높은 거 찾으라고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지나치긴 했는데 그건 그냥 찍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항상 뭐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비교라는 겁니다. 사람이 특정 용도의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전기, 수도 사용량 많고 적음에 따라 유발계수가 차이 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유발계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리는 것 그 정도만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기반설 부담계획 제키십니다. 대신 이 기반설 부담계획은 개발인 허가 파트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수립한다?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그리고 189페이지 차시였죠. 기반설 수시비용의 부가 납부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1번은 제키시고 1번 우리 읽어보셨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초과. 그 숫자 뺀 높은 것. 그러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된 이후 연면적 150이었던 건물을 50 증축하면 설치 비용 부과 대상 2단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200인 상태에서 100을 더 증축하게 되면 부과 대상 2단이다. 연면적. 얘는 연면적 300이기 때문에 200 초과하는 100에 대해 설치비용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 철거하고 종전과 똑같이 300제곱미터를 개축했다면
개축은 종전과 같은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설치비용 부과 대상 이다 아니다. 이미 100초가 하는 건 냈거든요. 신축, 증축은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 증축은 있던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추가하면 설치비용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개축은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서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300이 아니라 350을 새로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면 종전에 300은 냈거든요. 초과는 50만.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물을 신축, 증축한 자에게 돈 내라 통지해야 되죠. 그리고 통지받은 자는 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반 설치비용의 부과 징수 절차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동그라 1번 부과 시기 찾았습니까? 한 줄 밑에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부터 2개월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하여야 하고, 그리고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3, 4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3번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 시. 그래서 190페이지에 양가로 3번 기반 설치 비용의 납부. 동그라미 1번 납부 시기와 관련되어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아직 우리는 건축법의 건축 허가 사용 승인 못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돈 내라 통지하고, 통지받은 자는 건축공사 다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건축허가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돌게 되면, 한번 돌고 다시 보시게 되면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억 납부 방법 찾으셨죠?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과 대상 토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납부를 원칙하고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몰납 가능하다. 그것만 봐놓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해나가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반설 부담 부역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조금 힘드셨겠지만 얘가 계속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표 해놓으시고 꼭 관련된 내용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장 보칙 등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